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옆에 홍춘욱 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이제 환율을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저희가 제 채널이 이호석 아카데미여서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수분들에게 뭐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대신 배워드리고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또 이렇게 하려고 환율을 누구한테 배울까 하다가 박사님한테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환율을. 그래서 모셨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8년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28년이나 했어요? 93년에 시작했으니까. 야, 28년이면은 28년 차. 28년 차. 네, 만 27년 했고요. 그리고 책도 16권 썼고요. 16권? 그리고 또 최근에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EAR 리서치라는 리서치 회사를 차려서 각 기업들 이런데 경제 관련된 자문 업무도 해주고 있는 어떤 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채널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또 뭐 이게 진짜 회사 대표님도 되시고 정말 보고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은퇴한 다음, 은퇴는 아니고 아무튼 키움증권단이다 그만뒀으니까 만 이제 2년 됐더라고요. 4월 말에. 그런가요? 2년이나 됐나요 벌써? 그래서 만 2년 동안 보니까 와이프가 마님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말고 더 바쁜 것 같다. 그래서 그 전에 증권사 전략가 하시면 알지만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항상 일찍 일어나야죠. 네, 그거가 조금 안 해도 된다는 것 빼고는 이전에 비해서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 아무튼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사시는 거니까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이제 끊지를 못해가지고. 끊지 못해서. 뭘 끊지 못해요? 사람의 관계를 끊어야 돼. 뭘 끊어요? 끊으면 안 되지. 자꾸 불려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부탁하니까 또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돈의 역사 2, 또 잘 팔리고 있고. 네, 8쇄 찍었습니다. 8쇄. 그리고 돈의 역사 1은 몇 쇄라고요? 75쇄. 그런 게 있는 겁니까? 75쇄라는 게? 예. 전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이라. 와, 이 75세. 게다가 또 번역도 많이 됐던데. 예, 이번에 대만에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번자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도 번자체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번자체 국가 버전으로 번역됐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일본어판, 중국어판은 이미 번역됐고요. 일본어, 중국어, 대만어. 대만 이제 번자체까지. 이제 목표는 이제 영어로 번역되는 건데 그건 정말 쉽지 않아서. 영어로 번역되면 진짜 대박이겠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문학 서적들은 영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처럼 사회과학, 인문과학 쪽 책들은 좀 쉽지 않죠.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해보면 아시지만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 쪽에서 글로벌하게 논문들 한번 읽어보시면 참 그 한국 쪽에서의 어떤 사례, 한국의 어떤 팩트 이런 거 가지고 논문 만들거나 해서 이렇게 빅저널에 실리거나 이게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하든 한국 사회를 하든 한국 역사를 가지고 이게 큰 저널, 탑 저널에 실리는 걸 잘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지는 뭐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이제 인문 사회 계열의 박사들의 이제 노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 또 이 언어적 장벽이 큰 분야예요. 여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이쪽 공학의 세계는 어쨌든 숫자로 하니까. 숫자로 할 수 있고 또 그래프로 많은 부분 설명이 되는 말을 100마디 하는 것보다 실험 결과 한번 보여주는 게 좋을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왜 이 모형을 도입했고 이게 과거에 다른 나라에 쓰였던 건 이랬는데 우리는 왜 이걸 썼고 어떤 부분들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운 건 이걸로 해결했고 뭐 이런 걸 쭉 써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뭐 시작에 앞서서 뭐 박사님의 그런 뭐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의 책이 영어로 번역되는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응원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은퇴할 것 같아요. 진짜로 영어로 번역되면 훨씬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이 팔릴 뿐만 아니라 그 시장 파워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 영미권 그 시장이라는 게 일단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 번역 안 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저 킨들로 많이 읽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나온 책 실버 엠파이어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중국의 은본위제 사회에 대한 책인데 그게 미국에 먼저 책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킨들로 읽고 있는데 야 이런 책이 미국에 나오다니. 이게 중국 청나라 때 명나라 때 상업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에서 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거기 시장이 독서 시장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싶으면 영어로 책을 써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한국에 대한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실버 엠파이어 이야기가 은혜 제국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지만 조선에 대한 그런 책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들도 좀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아 어차피 책 얘기를 했으니까 제 책 얘기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지금 이제 책을 써가지고 박사님한테 이제 추천서를 써달라고 못 읽었어요. 미안해요. 아니 근데 조만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월 중순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책 써보니까 이게 뭔가 힘들더라고.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 어떻게 근데 17권이나 쓰셨어요? 16권이요. 16권. 이제 곧 또 17권, 18권 될 테니까. 이번엔 저는 6월에 나옵니다. 6월 달에? 일단 다행입니다. 피해서. 제가 피한 거죠. 어쨌든, 아무튼 감사드리고 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볼까요? 표기부터. 표기부터. 그렇지. 중요하지. 자꾸 원달러 환율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달러원.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그렇지.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하면 그죠? 나도 원달러 그랬는데. 예, 그거는 잘못된 그렇지, 맞아. 그래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니까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니까 달러원이죠. 달러에 대한 원화. 달러가 원화로 얼마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한 그렇죠. 대답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강세.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표기만 제대로 하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로 쓰세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원화 환율 하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알게 됐으니까 그냥 네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길게 써도 되잖아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네, 그렇습니다. 달러원이라고 하면 또 누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아니 정부 공식 표기가 원달러니까. 네, 그거부터 글러먹었죠.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얼마 전에 이런 글러먹었죠. 이런 말은 참 진짜 공식적인 공식적인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죠? 여기서 그런 말을 못해요? 아니 근데 박사님이 이렇게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 회사에 전에 계시던 회사에 나오셔서 직위를 걸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불안했고 또 참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갑자기 회사를 걸고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겁한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는. 근데 뭐 저도 같이 그렇게 비겁하게 싸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그럴 때는 방법이 나와서 제 회사 차려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저도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른다 그러면 달러 강세. 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내렸다 그러면 달러 약세. 그러니까 원화는 생각하지 마세요. 원화는 생각할 필요 없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 11위 정도 되는 통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력은 10위, 외환시장 규모는 한 11위 정도 되는 통화인데 이 정도 되는 통화는 사실 좀 로컬 커런시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러니까 변방의 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글로벌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뉴욕 외환시장에서 뭐 파운드나 엔이나 유로에 대해서 달러의 가치가 결정되면 그게 오늘 아침 우리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의 환율로 거의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글로벌 달러의 흐름이 환율을 결정하고 네. 그 방향을 우리가 추종하고 우리나라 따라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또 장중에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든가 반락이 나온다든가 하는 식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동경 외환 시장에서의 달러엔 시장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좀 알고 있기 때문에 환율 표기만 잘하면 환율을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환율 상승 달러 강세, 환율 하락 달러 약세로 외우면 뭐 원달러니 뭐 원화가 절하되니 절상되니 그 어려운 표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달러 강세, 스트롱 달러, 위크 달러 이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위크 달러 시기. 그 위크 달러 시기에는 주식이 좋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는 시기는 주식시장도 좋다. 달러 약세는 좋다. 우리 경제에 좋다. 우리 경제에 좋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가 돈 벌 때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좀 조금만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미국 달러가 약세잖아요. 약세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어떤 자산이냐면 기축통화, 키커런시잖아요. 핵심 중심이 되는. 뭐 아무튼 전체 외환거래 88%가 달러 관련 거래예요. 88%나 됩니까? 전 세계 외환 시장 하루에 총 거래 대금이 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네. 1년 전 세계 GDP가 60조 달러 좀 넘으니까 여기서 2주 정도만 외환 시장 거래하면 전 세계 GDP 규모를
두 주 만에 거래하는 셈으로 그만큼 큰 시장이. 전 세계 GDP가 60조. 60조 달러 좀 더 되죠. 근데 뭐 작년에 마이너스였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루에 외환시장 대략적으로 거래 규모가 5조 5조 달러 넘어요. 엄청난 거네요. 그러니까 정말. 두 주 거래되면 아무튼 GDP가 한번 움직인 거네. 예, 이쪽에 그렇습니다.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1년에 간에. 25번 정도 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장은 기타 시장이고요. 맞아요. 이게 외환이 시장입니다. 진짜 그 FX 딜러들 보면은 참 되게 대단한 분들 많아요. FX 딜러분들 중에서 정말 그런 것 같아. 뭐 거기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아닌 분도 많나요? 아니 사람 사는 동네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홍 박사님 처음 뵌 게 그때 딜링룸에 있을 때 저도 딜링룸에 있을 때 박사님도 딜링룸 계시고 뭐 KB 계셨고 그만둔지 뭐 벌써 몇 년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9년 기업은행 됐네, 때 9년. 딜링룸에서 이런 뭐 이코노미스 비슷한 일을 시키는데 막막하고 그래서 박사님한테 그냥 무작정 그냥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박사님 좀 누구 도와주세요. 통해서 연락했죠 그때? 아니요,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그냥 페이스북에다 메신저로 했었나? 그냥 박사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만났던 것 지금 같아요. 김효진 연구원이랑 헷갈려고 있는 제가. 누구 통해서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직구로 박사님 한번 만나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박사님도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런 생각을 아니 좋아했어요. 좋아했어요? 심심했으니까. 심심했으니까 왜 아무튼 그러냐면 증권사 다니다가 은행 음. 갔으니까 은행 맞아. 일이 그 아침에 되게 중요하고 3시 반 또는 이제 그때는 4시였으니까 아무튼 3시 반 4시에 또 장 마감 직전이 되게 중요해요. 맞아. 근데 그때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그렇게 엄청 바쁘진 않죠. 증권사 때처럼 밖으로 늘 세미나 다니고 그렇진 않으니까. 하루에 뭐 많은 날은 3번 4번씩 세미나 하시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은행 딱 가니까 회의 시간도 되게 증권사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고 계시는 분들도 다 오래 근속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좀 유효하시잖아요. 그래서 턴오버가 적다고 하나? 맞아. 그래서 거기서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또 이런 재밌는 질문들 받고 그러면 되게 즐겁게 대답해주고. 박사님이 그때 보면은 참 그런 뭐 이야기가 자꾸 워낙 박사님이랑 얘기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야기가 자꾸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한데 뭐 재밌으니까. 근데 진짜 젊은 그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솔직히 박사님이 가는 거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이효석 팀장은 잘 돼서 그런 거고요. 연락 끊긴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 그게 다 뭐 뿌린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 씨앗이 잘 돌아오는 것들이 있고 뭐 버려진 씨앗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저는 이제 계속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왜 통화. 이제 달러가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계속 하자면 그래서 달러가 기본적으로 키커런시이기 때문에 이 통화는 이 키커런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래량이 많다. 그 상거래 결제가 된다는 게 첫 번째지만 사실은 이게 가치 보관의 수단이 되거든요. 가치 보관. 네, 그래서 가치 저장 뭐 이런 수단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상거래 도구가 된다는 게 첫 번째고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 외환거래 88%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와의 거래입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그 유로엔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유로엔 거래라든가 유로와 엔. 네, 유로 파운드. 그러니까 이런 통화들 선진국 간의 직접적인 환 거래는 전체 한 10%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달러가 중요하고 두 번째가 외환 보유고의 한 62% 정도가 달러입니다. 조금 줄긴 하더라고요 요새.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경제가 어려울 때는 달러 비중이 올라가고요. 경제가 좀 좋아지고 회복되면 달러 비중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환율 변동 때문에 그런 일도 생기거든요. 평가액 문제도 있거든요.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 때 만일의 위기를 대비해 가지고 보관하는 돈이 외환보유고인데 네. 외환보유고의 60% 이상이 아무튼 달러로 운용되고 있다는 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경제에 어떤 위기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달러를 들고 있으면 굉장히 안전해진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길들어진다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달러는 결국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입니다. 세이프 애셋이. 그렇죠. 그래서 세이프 애셋의 특징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 애셋이라는 특징을 이해하는 순간 자산시장, 자본시장이 굉장히 공부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에서 달러의 역할을 이해하면 된다. 근데 달러는 뭐다? 거래에서의 수단이자. 그렇죠. 두 번째는 위기에 대비한 저축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불황이다라는 뜻입니다. 불황.
그러니까 불황에 달러 강세 이꼴 불황. 예,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게 될 때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일이 별로 없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할 때는 오만 일이 다 터지는 거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또 경제 대체로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풀린다. 네, 네. 그냥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야, 뭐가 제일 안전해? 어디 투자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외칠 때 한국같이 이렇게 변방의 작은 나라 또 수출 비중도 크고 경제가 해외에 좀 이렇게 외풍에 많이 흔들리는 그런 나라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일 먼저 달러 또는 스위스 프랑. 근데 스위스 프랑은 뭐 국민 500만밖에 안 되는 나라니까 거기 유동성이 적으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선호하는 게 그 다음 순서를 찾으면 결국 일본 엔을 좀 찾게 되는데 이건 오늘 이야기에서 다 하기에는 이번 시간에 다 하기는 어려운 주제니까 여기까지만. 그럼 또 나와주시겠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 편으로 나눠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아무튼 이렇게 네. 방송 진행을 방해. 알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달러가 너무 중요한 이유 두 가지 키 커런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외환 보유고에서 비중 너무 크고 그렇다. 그리고 안전 자산이다. 제가 작년에 진짜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환율 1,300원 가잖아요. 와, 모든 사람이 다 달러가 이게 달러밖에 없었구나. 그때 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금도 패닉에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환율 공부 열심히 하면 돈 버는 데 큰 도움이 되고 네. 또 달러는 어떨 때 강세를 보이고 약세를 보이는가에 대해서 물으면 네. 경기가 안 좋을 때 달러를 사라. 네. 또는 달러를 들고 있으면 좋다. 네, 네, 또 반대로 경기가 점점 좋아지고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이 보험금을 자꾸 넣지 않아도 되는 또는 심지어 보험을 조금 인출하려고 들 때는 달러가 약세로 가게 되면서 다른 데로 돈이 풀려나간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명확하네요, 정말. 그 원달러 환율 하지 말고 달러 원이라고 하는 것도 한 거. 표기가 일단 틀려가지고 다시 할게요. 글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외환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러지 말자. 그냥 1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좀 길어도 표기해버리면 훨씬 쉬워진다. 수박 하나 얼마입니까? 그랑 똑같은 거죠. 수박 하나에 10,000원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지금 홍 박사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환율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락? 예, 하락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글로벌하게 이렇게 달러의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대체로 이제 그 경기 불황의 달러가 강세다.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뭐 당장 경기가 불황으로 올 징후는 지금은 안 보이니까 경기가 불황이 오게 될 때 나타나는 여러 징후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걸. 장단기 금리 차. 네. 그래서 10년 만기 금리랑 2년 만기 금리의 차이를 장단기 금리로 보통 정의를 많이 하는데. 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이렇게 수직 상승 중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금리가 되게 높게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네네. 이게 뭐 그러냐면 그게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정부 정책 금리가 결국 단기 금리를 결정하니까. 그렇죠. 정부 정책 금리가 현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앞으로 미래에 인플레가 나든 성장률이 높아져서 아무튼 미래 경제 성장이 높아진다고 생각될 때 채권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채권의 인기는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채권은 뭐 좀 안전자산이고 그렇지. 불황이 와도 이자 주는 자산이고 뭐 그런 자산으로의 특징이 경기가 있다 좋은데 뭐하러 채권을 들고 있어? 그렇죠. 주식이 낫죠.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식이 좀 좋아지고 그럴 때 채권 가격이 나빠진다라는 건 이자를 더 쳐주지 않으면 그 채권을 소화 못한다는 뜻이 되니까 네네.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말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미래 경제 전망이 개선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그게 확대되는 시기는 뭐 일시적인 충격들이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이고 네네. 그 경제가 좋아지는 시기에 그러니까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시기에 달러가 강세를 본 적이 잘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기 좋아지고 있는 중간에는 뭐 그렇게 달러가 강세로 환율이 급등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더 좀 중요한 요인인데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 미국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된다. 아까 지난번 시간에 제가 한번 잠깐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를 달러는 기축통화로서 거래의 핵심
통하고 네. 결제 통화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었죠. 네네네. 즉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다들 들고 있으려고 하고 또 최근에 유로화의 비중 계속 줄고 뭐 그러잖아요. 네네. 이처럼 전 세계 투자자들이 보기에 달러가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고 달러를 들고 가고 싶어 하는데 안타깝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로금리죠. 아니, 지금 달러를 들고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미래를 위한 어떤 좀 보험이라고 하지만 미국 금리가 제로고 심지어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면 즉 다시 말해서 달러를 들고 있는 데 따르는 구매력을 보존 안 해준다면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5% 상승하는데 금리 제로다 그러면 실질적인 금리는 마이너스 5%잖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나 말고 나의 이자 소득 말고 모든 게 다 올라버리는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이자가 감소한 거나 다름없는 효과를 가지는 거죠. 네. 이런 연유로 인해서 미국의 어떤 예금금리 또는 뭐 그게 이제 정책금리죠. 정책금리, 단기금리, 예금금리는 다 같은 겁니다. 이 세 가지 다가 좀 제로 수준에 있고 앞으로도 오르기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근데 이걸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기회비용이 뭐냐면 바로 저는 교통과 부동산의 관계가 금방 떠오르는데 교통과 부동산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여의도에 직장이 있는 증권사에 다니시니까 네. 여의도에 이제 5호선을 타고 다닌다고 한번 가정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직장은 여의도 하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죠. 네. 그러면 계산이 쉬워지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직장은 광화문과 강남에 많이 몰려 있지만 네.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5호선 하나밖에 안 지나가고 네. 이 5호선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정해져 있죠. 바로 여의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부동산은 비싸질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이효석 애널리스트의 하루에 받는 연봉이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0만 원이다. 네. 그럼 하루에 10시간 일한다 그러면 이 사람의 기회비용, 1시간의 기회비용은 10,000원이죠. 1시간을 들여서 10,000원의 소득을 얻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건 가정에 불과합니다. 더 벌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계산을 네. 쉽게 하기 네네. 위해서 지금 저는 네. 시간당 10,000원 정도의 돈을 벌고 계신다고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저는. 네. 그러면 시간당 10,000원 정도의 돈을 벌고 있고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가고 있는 월급쟁이다 라고 생각되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 바로 여의도에 살아서 전철도 탈 필요가 없어서 바로 걸어가는 사람과 1시간 동안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2시간에 2만 원. 2만 원의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전철 안에서 그 10,000원 전철 안에서 뭐 공부를 한다 그러더라도 효과가 참 없을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차라리 빽빽한 곳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교통의 중심지 혹은 직장의 중심지에 가까운 주택들일수록 비싸질 가능성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더 소득이 높은 사람, 나의 시간당 기회비용이 높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일수록 점점 더 가까이 이사 올 테니까 그 부유한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 곧 집값이 높아지니까 여의도와 가까운 전철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길이라든가 여의나루, 마포 같은 데가 집값이 제일 비싸지겠죠. 물론 우리 서울은 가장 좋은 일자리는 강남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역 인근에 집값이 제일 비싼 그런 아파트들이 몰려있다는 건 우리 다 아는 바와 같기 때문에 비율을 든 것입니다. 이와 근데 같이 참 이렇게 기회비용을 설명해 주시는 것도 참 색다르네요.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다. 그러니까 그 다른 그 지하철은 없고 5호선만 쭉 있고 그럼 여의도 중심으로 가격이 제일 비싼 거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등고선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복잡하니까 이게 뭐 산처럼 이렇게 꼬불꼬불 그렇게 돼 있겠지만 뭐 이런 요인들로 생각해 보면 기회비용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잠깐 기회비용을 왜 설명해 주신 거지? 그게 바로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른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 비해서 금리가 더 높은 나라 자산을 내가 외환보유고로 들고 있었다면 이자 소득이 착착 쌓일 텐데. 그 채권을 들고 있었다면? 네, 그렇다면 이자가 쌓이면서 우리 국민의 부가 늘어났을 텐데. 네. 괜히 제로금리 달러를 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약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유럽에 있는 유로 채권들 있잖아요.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애들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좀 낮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결국 같은 통화로서의 단합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즉 유로존 해체에 대한 공포가 높았을 때는 이탈리아 국채금리가 한때 10%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그리스 뭐 난리 나고 2011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런 일이 주기적으로 발생을 했었는데 픽스. 그런 여러 유럽의 나라들이 이제 동일한 통화, 유로화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결국 유럽이 그 통화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줄 것이다. 또 국채에 대해서 사실상 지급 보증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될 때는 이탈리아 채권 사는 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죠. 아, 오히려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다. 예, 물론 이제 그리스처럼 그 헤어컷, 다시 말해서 이제 그 양털을 깎아버렸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냐면 원금을 탕감해줬어요. 옛날 생각나네요. 예, 그리스 채권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원금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막 80% 할 거냐 몇 프로로 해줄 거냐 뭐 이거 얘기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6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대 여러 부실채권 자산들을 라이트 오프 상각하면서 이제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팔 때 그 값을 대부분 한 그 100원짜리 채권을 살 때 한 20원에서 30원 정도에 팝니다. 외환위기 때도 우리도 그랬고요. 네, 캠코라는 그 또 우리나라에 그런 기구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파산한 회사에서나 나라에서 건질 수 있는 돈이라는 건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기업의 파산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정말 주식 가격이 무섭게 빠지는 게 맞아요. 주주 입장에서 거의 건지지 못할 거고 채권단조차 3분의 1밖에 못 건지는데 채권도 네, 주주는 뭐 거의 뭐 간주할 게 없겠죠. 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이 커지는 시기들이 출현할 때 우리가 흔히들 제일 최고 먹기 싫은 감자탕을 먹게 되잖아요. 예, 뭐 감자탕을 먹어보지 않은 자 주식 투자를 했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빈번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저렇게 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이야. 좋은 회사가 돼서 시가총액 지금 2위, 3위. 100조. 야, 저렇게 좋은 회사가 될 거라고 과연 2001년에서 2004년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 그렇게 예상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그때는 SK텔레콤이 SK 하이닉스 산다고 SK텔레콤을 엄청 팔았어요. 외국인이. 왜 그런 짓을 하냐 막 이러면서. 10년 전이죠. 그 10년밖에 안 됐어요. 예, MB 정부 때였습니다. 아무튼 뭐 SK가 울며 불며 SK 하이닉스를 샀는데 이렇게 그룹의 효자가 될 줄은 정말 아니 지금은 제가 어제도 SK 그룹 갔다 말씀드렸잖아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엄청 많은 회사들이 붙어 있어요.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샀을 때와 안 샀을 때의 SK 그룹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SK는 지금 뭐 이노베이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은 그런 텔레콤 있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하이닉스 때문에 실트론 생기고 머티리얼즈 생기고 뭐 등등등 주변에 막 비즈니스가 되게 많이 붙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의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미국이 정책 금리를 계속 인하하고 나가서 뭐 양적 완화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무튼 달러를 보유한 데 따르는 확정적인 수입들,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러죠. 확정적 이자 수익들을 떨어뜨리는 시기에는 달러를 보유할 메리트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 요인은 불황이냐 아니냐. 경기. 두 번째는 미 연준 중앙은행님이 금리를 인상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현재까지는 대충 22년까지도 동결하고 23년 봄에나 한번 인상하지 않겠냐를 갖고 싸우고 있는 중이죠. 자, 올해 금리 인상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내년에 한번 인상하지 않겠냐. 아니다. 2023년에 한번 인상한다.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제로금리가 길어지고 있다는 건 일단 달러의 약세 요인,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된다면 달러를 들고 있느니 굳이 뭐 딴 데 투자하지 뭐 라는 그런 자금들도 이머징 생길 마켓, 수 있다. 예, 한국이나 이머징 마켓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여건은 일단 유동성도 좋고 경기도 안 나쁘다 정도가 적용이 되니까 달러가 하락할 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하락할 때 아무래도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환율은 달러가 조금 지금은 강해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다. 당분간 경기가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미국 금리는 계속 낮은 상황이 될 테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면 반대로 되는 거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또 다음 기회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환율, 원달러라고 하지 말고 달러 원이라고 하자. 그리고 제대로 알자.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달러가 언제 약세가 되고 언제 강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싫지만 없애버릴 수 없는 존재. 일본 엔 아베노믹스 이야기도 좀. 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최근에 또 박사님께서는 모 유튜브 채널에 나오셔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100만 뷰를 넘은
저도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일본. 네, 일본에 대해서 일단 좀 잠깐 이야기하자면 네. 디플레 국가다. 네. 이거가 이 나라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플레가 뭐냐면 물가가 안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 그 일본 경제 30년사 보니까 일본의 실질 임금이 1991년 이후에 피크를 치고 그 실질 임금이 뭐냐면 1991년부터 예, 1991년 이후에 피크를 치고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실질 임금이. 실질 임금이. 예, 실질 임금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받는 임금은 명목 임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 우리가 가정입니다.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300만 원을 1991년에 받았으면 부자죠. 그때 제가 그 연구소 경제연구소 다닐 때 월급 100만 원 받았거든요. 네네. 100만 원 받을 때 굉장히 주변에서 부러워했어요. 와. 그러니까 300만 원이면 엄청 네, 큰 대단한 돈이죠. 거지. 근데 지금 400만 원 받고 있다면 이 최저임금보다 뭐 좀 한 100만 원 더 많은. 네네. 그러니까 휴일수당 뭐 이런 거 감안하면 네네. 최저임금으로 해서 한 200만 원 좀 더 되니까 거의 100만 원 정도 더 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뭐 같은 기간에 집값이 몇 배 오르고 같은 기간에 우리 전철 요금이 예를 들어서 200원 하던 게 지금은 그렇죠. 1000원 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 요금이 가장 잘 맞는다고 보통 보면 5배 정도 물가 올랐는데 임금이 그냥 300만 원을 못 받게 했다면 이 사람의 구매력은 엄청나게 감퇴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실질 임금이 떨어진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일본의 실질 임금은 실제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엄청 오랫동안 떨어진 거네요. 예, 30년 넘게 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경제 내에 아주 큰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1990년 그 주식과 부동산 복합 불황이 벌어지면서 1년 GDP 한 4년치에 달하는 자산이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가 한 450조 엔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전체 총 그 주식과 부동산 손실액이 1,500조 엔이니까. 에이? 1,500조 엔. 다시 한번. 예, 1년 GDP가 400조 엔에서 450조 엔 사이인데 1년에 그 1990년과 91년 발생했던 주식, 부동산 가격의 폭락 패닉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린 웰스 국가의 부가 1,500조 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이 안 가지만 어쨌든 그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자산 가격 붕괴 현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회복을 못하게 되면서 경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의 저축 욕구가 높아진 것입니다. 저축 욕구가. 예, 그러니까 저축 욕구가 높아진 건 일반적으로는 좋은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아까 월급 이야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지출을 한 200만 원하고 100만 원 저축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열심히 노력해서 150만 원으로 지출을 줄였다. 그럼 이 사람의 저축액이 15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 사람은 되게 부유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 부유해지니까 경제는 좋아져야 되는데 문제는 개개인의 그런 노력들이 경제를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게 이제 어려운 소비를 거죠. 안 하니까. 왜냐하면 나의 소비는 남의 매출이니까. 그래서 기업이 그렇지. 그래서 미국의 그 뭐 여러 기업들도 이렇게 우리가 많이 떠오르지만 1990년 당시에 전 세계 시가총액 10위 안에 일본 기업들이 8개 있었거든요. 네, 그랬던 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그렇죠. 기업들이 일단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체의 수요가 대단히 부족하니까. 더 문제를 키운 것은 일본 전체 GDP에서 90%가 내수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비해서 일본은 소니라든가 마츠시다 같은 엄청나게 좋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회사들 대부분이 내수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 내수 경기가 나빠지는 순간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게 이미 내수 시장이 망가지는 과정에서 자기들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면 그거 어떻게 방어하고 거기서 발생한 손실들을 메우는 게 바쁘지 해외로 나갈 여력들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일본 경제 내에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자산 가격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뭐 금융기관들 망한 건 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돈 빌려줬다 다 떼었죠. 두 번째 이제 가게와 기업들이 전부 저축을 마소고 세 번째는 수출로 타개하기에는 너무 경제 전체의 구조가 내수지향적이었어요. 갈라파고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이제 경제가 계속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옛날 좋았던 호경기를 대비해서 생산 캐파를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대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내수 시장이 몰락하면서 한 70만 대만 팔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30만 대의 재고가 쌓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재고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세일 말고 없죠. 떨이로. 그래서
물가도 떨어지고 임금도 떨어지는 이제 이런 일이. 그게 이제 임금 디플레 또는 뭐 자산 디플레 또는 물가 디플레가 다 나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은 박사님 설명 들어보면 일본이 디플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것도 탈출도 못하고. 아니 이거 좀 돈 쓰라고 하면 안 돼요? 예, 그게 이제 아베노믹스입니다. 그렇지. 문제가 아베노믹스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보아서 첫 번째 재정을 크게 쓰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적 완화라는 걸 했죠. 양적 완화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나가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나가서 유가증권을 사주는 겁니다. 여기서 유가증권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주식, 채권 다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주식을 산다고 중앙은행에서? 네, 모르시는 분도 있어서 유가증권이라고. 일본 전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의 약 7%가 8%를 일본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되버린 거죠. 이게 저는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MMT라고 하는 현대통화이론이 일본에서는 이미 현실이다. 그리고 일본에 이렇게 서점 걸 뒤져보고 또 일본 아마존 뒤져보면 그 MMT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자기들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와 일본이 드디어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 경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들을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서 투자자들이 보면서 이 일본에 대한 관심이 바뀌자마자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게 이상하지 않냐라는 거죠. 저는 질문이. 왜냐하면 경제가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계속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플라자 이전에는 300원, 300엔, 1달러에 300엔이었던 게 그 마지막 아베노믹스 직전에는 70엔까지 갔거든요. 그렇죠. 환율이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 정도로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경제가 뭐 겪었던 고통이라는 걸 말도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환율이 떨어졌는데 아베노믹스를 하는 순간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어. 지금은 100엔 정도 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돈을 많이 푸는 나라, 인플레이션이 많이 나는 나라, 임금이 많이 오르는 나라에 통하는 약세입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의 상승은 아베노믹스와 하기 시작됐다라는 거죠. 왜 이런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떤 나라,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고 하나는 미국, 하나는 일본입니다. 제가 일본 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1년에 3%씩 물가가 오릅니다. 네. 근데 일본은 0이죠. 자, 30년 지났습니다. 복리 효과가 또 있겠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이제 물가가 2배 났겠죠. 3%씩 오르면 대략 2배 날 겁니다. 2배 더 나겠군요. 아무튼 뭐 그정 2배라고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배 났다고 치고요. 저는 물가가 안 올랐습니다. 일본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임금은 2배. 똑같이 예를 들어서 같은 임금 수준이었던 300만 원이었다 하더라도 여기 600만 원 되고 일본은 300만 원 그대로 되고 집값도 여기가 평당 가격이 2배가 됐고 GDP 규모도 2배가 됐고 해서 일본에 비해서 미국이 좋아졌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각 제품의 가격,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 하나를 만드는데 투입되는 단가는 어떻게 될까요?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 비용과 인건비는 다 올라가겠죠. 일본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미국은 그냥 올라갔죠. 그렇죠. 물론 경제가 좋았습니다만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만드는 상품들의 가치가 내려가겠죠. 가격이 내려가겠죠. 네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대비 일본이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데 비해서 일본은 계속 물가가 떨어지니까 두 나라에서 만드는 제품의 가격이 미국 가격은 똑같은 제품에도 올라가고 일본은 내려가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는 정보통신혁명 이전의 품목들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혁명에 일본이 제대로 대응 못해서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아주 우리가 비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전제품, 아날로그식 가전제품의 가격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 제품을 사는 게 싸니까 더 많은 돈들이 일본에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오겠죠. 그러면 돈이 미국에서 일본으로 흐르게 되면 일본 통화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오르겠죠.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 달러가 약세니까. 그러니까 표기법만 하면 이게 별거 아닙니다. 달러 약세가 출현하게 되는 거죠. 달러 약세. 그러면서 1달러에 대해서 300엔이 70엔까지 간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아베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퇴임했습니다만 아베가 푸시를 해서 돈을 많이 풀고 일본에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난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 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당연히 일본에서 돈이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겠죠.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반대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달러를 더 선호하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달러에 대한 엔화 환율이 70엔에서 한때 120엔, 지금 110엔, 105엔 사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인플레이션 기대입니다. 네네. 바로 인플레. 어느 나라에서 그렇죠. 물가가 더 오를 거냐에 네,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 둘째 시간에 했던 실질 금리가 또 사실 이거랑 연관을 맺고 있다고 그렇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야기를 종합해 보자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뭐냐면 수출 기업의 경쟁력 개선 이런 거 아니고요. 네. 전체 GDP에서 수출 비중 10%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걸로 얻을 이익은 크지 않습니다. 항상 환율하면 그런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비중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쉽잖아요. 또 한국 사람들은 수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들으면 바로 직관적으로 잘 이해가 되죠. 그렇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사용해서 환율을 올리는 데 성공한 게 최대의 지적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때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있죠. 어떤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냐면 토지 가격 인플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가격. 그래서 26년 동안 하락하던 일본의 토지 가격이 2017년, 16년을 전후해서 상승세로 돌아서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경 지역의 맨션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2월 대비 올해 2월 가격 보니까 한 6% 올랐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오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오르게 되면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자산 가격 하락이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일본도 정상 국가로 돌아설 가능성들은 있죠. 디플레 국가가 아닌 인플레 쉽진 국가. 않겠지만. 네, 근데 뭐 이제 스가가 저렇게 지지율도 낮고 헤매고 있어서야. 게다가 코로나로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서야 일본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은 듭니다만 네. 일단 아베노믹스가 어떤 정책인가를 오늘 설명하고 네네. 또 인플레가 발생하는 나라의 통화는 약세다. 네네. 이런 정도만 이해를 해두셔도 네네. 상당히 외환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엔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아베노믹스가 어떤 의미가 있었던 정책이었는지 그리고 일본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는지도 진짜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신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엔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인플레가 일어나는 국가에서는 환율이 약세가 된다. 약세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정의해 주셨고, 두 번째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은 뭐였더라? 환율이 방향. 언제 올라가고 약세가 되냐? 달러 약세, 달러 강세 언제 그렇게 되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일본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이제 중국 유엔화. 이제 저는 이게 좀 기대됩니다. 제가 특히 듣고 싶어요. 중국 유엔화가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일단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동안에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20년, 30년 뒤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년, 30년 때도 하시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70대, 80대가 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잘 해야죠.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이호섭 팀장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왜 그때 홍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몸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하시면 제 나이에 아주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뭐 좀 생각해 보면 국민연금 다닐 때나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좀 무리를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 그 키움증권 퇴사한 다음에 좀 아팠어요. 그때 되게 슬펐던 게, 이거 뭐 나는 이제 좀 자유로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화이어했잖아요. 그렇죠. 화이어적으로 나와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놀고 아들들 학교도 맨날 내가 데려다 주고 또 예전처럼은 아니어도 그래도 야구장에도 가고 운동 경기도 하고 하면서 친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즐길 줄 알았는데 아프더라고요 몸이. 돌아가면서 아픈데 그때 느꼈죠. 혹사했구나. 우리가 그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대신은 다른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몸을 좀 어떻게 보면 훼손시키고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많은 반성이 되는데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즐겁게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일을 하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잘 구분해서 분업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환율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한테 분업을 하고 계시고요.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과 중국은 그렇게 열심히 분업을 잘하고 있던 나라가 둘이 싸우게 됐던 이유가 뭔가. 그러네. 또 더 나가서 중국이 왜
저렇게 좀 최근에는 상당히 사이가 예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이 그래서 한 10년이나 20년 안에 중국 위엔화가 기축통화 패권을 잡고 세계 금융시장을 호령하는 날이 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할 목적으로 저렇게 중국을 때리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 한 반반 맞는 것 같아요. 다 100%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일단 세계 경제의 정책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나라를 갖다가 저놈 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고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경기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가 뭐 중국이 이뻐서 놔둔 것 같아요, 8년 동안. 사드 배치가 있었던 2016년 직전까지 미국이 중국한테 그렇게 아주 공격적인 태도를 그때 내내 안 보였죠. 그렇죠. 왜 그랬냐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죽다 살았거든요. 힘들었으니까. 예, 힘든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공격 잘 못하고 일단 우리의 체력을 키우는 게 나중에 저 녀석 마음에 안 드는 저 녀석을 손봐줄 수 있는 그 시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 참는다의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가 2016년 한국 사드 배치했다가 이제 그 난리가 난 게 아닌가. 즉 집권 말로 가면서 서서히 미국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는데 그걸 더 강하게 보여준 게 트럼프였고 바이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중국이 위엔화 평가절하, 뭐 절상 이런 이슈들이 계속 부각되던 2015년, 16년을 고비로 해서 저는 중국이 위엔화의 기축통화 꿈을 일단 꺾었다고 보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때 위안화 기축통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했는데 중국은 일단 기축통화에 대한 패권의 꿈은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포기한 것 같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어떻게 아셨어요?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시간 했던 이야기인데요. 다시 돌아가자면 첫 번째, 상거래에서 충분히 통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게 뭐냐 하면 중국 위엔화가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만 거래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만들고 미국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만들고 베트남에서도 거래될 수 있게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사람들이 중국 위엔화를 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놔야 기축통화가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전 세계 외환 거래의 88%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압도적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달러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중국 위엔화를 전 세계에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공급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어떤 확신을 주고 이 통화가 믿을 만한 통화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2015년에 이제 그걸 포기했잖아요. 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 환율을 갖다가 그전에는 계속 1달러에 대해서 8.2위엔에 오랫동안 못 박혀 있었던 게 한때 6위엔까지 1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 환율이 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졌다? 달러가 약세다. 외웠죠? 그래서 위엔화가 강세다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반대편이 약해지면 상대는 강해지는 거니까. 시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시소가 내려갔기 때문에 중국 쪽 시소는 올라간 거죠. 네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 2015년 8월 19일 그날 잊을 수가 없는데 그날 갑자기 중국이 환율을 인상합니다. 그것도 3일 연속. 그러면서부터 그 뒤에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게 미국은 안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환율을 막 인상해서 자기 제품의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되죠. 안 들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때부터가 일단의 갈등의 시초였던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의 위엔화 가치가 앞으로 계속 상승하고 중국의 돈이 해외에 어마어마하게 뿌려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만 상거래의 주체가 되는데 핵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포기된 거구나. 예,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뭐 몇 년 지나면 미국보다 경제 규모도 커지고 해서 기축통화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아니거든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바로 2015년 8월 1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축통화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죠. 잊지 않으셨죠? 그죠? 외환 보유고 전체 60% 이상이 미국 달러니까 요걸 대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거래에서 수단이 많이 되려면 유동성이 풍부하고 가격이 이 가치가 안정되고 계속 오른다라는 즉 중국 위엔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 기대들. 중국 위엔화가 달러에 대한 중국 위엔화율이 계속 떨어지는 동안은 이 정책을 썼던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또 문제가 되는데 바로 뭐냐면 신뢰. 자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달러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외환위기 대비해서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외환이 다 항망에 고갈되는 급박한 위기가 발생한다 싶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죠. 미국에 있는 달러를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채권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다 팔아서
그 돈을 들고 달러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외환시장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미국이 외칩니다. 우리 경제 지금 죽을 것 같고 힘드니까 너네 지금 이거 송금 금지. 아니? 자, 그게 이렇게 없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믿을 수 있겠냐? 패닉에 빠지겠죠. 그리고 다시는 저기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렇지. 근데 지금 중국이 엔트그룹한테 하는 게 지금 딱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게 정확하게 떠오르잖아요. 엔트그룹 사건이 뭐냐면 이제 지난해 10월, 2020년 10월 중국의 최대 규모의 핀테크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다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상의 대출 기관까지 하니까 뱅크까지도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어마어마한 거대 기업이죠. 거대 기업입니다. 알리바바의 자회사죠. 정확하게는 마윈 회장님 지분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규모, 몇백억 불 규모의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달할 돈이 몇백억 불이었습니다. 상장하려고 했는데 금지. 갑자기 이게 왜 뭐야 이거 이런 생각이 그러더니 지금 뉴스는 국유화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마윈 회장님의 지분을 뺏어서 중국 정부가 그걸 국유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해가 돼요. 엔터그룹이라는 회사가 너무나 크고 네. 또 고금리 대출을 통해서 중국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면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더 나가서 중국 정책 당국이 금리 정책을 펼치는 거에 비해 이 마윈 회장의 엔터그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정책을 좀 무력화시킨 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잘못한 거는 알겠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은행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요? 곧 상장하는. 예, 아니 왜냐하면 저희들 다 그냥 카뱅 이야기예요.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사용이 편하고 또 저 요새 그것만 써요. 월급쟁이들 입장에서 마통 만들기 이렇게 쉬운 맞아. 은행이 없어서 잘 쓰는데 이게 한국 정부의 정책하고는 사실은 좀 결이 맞다가도 안 맞다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부가 최근에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 이런 거 강화하면서 특히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대출 이런 거 다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용 대출이 너무 급격히 느는 것을 걱정해서 막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제 이야기에서 카뱅이 나쁘다 좋다라는 뜻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대응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개개인의 사업하시는 분들은 규제의 큰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고 경제를 대응하고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는 정부가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서는 자유야라고 하는 거고 울타리 밖에 나가는 걸 혼을 낸다라면 중국은 지금까지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야 이거 넌 불법이야 하고 내 거야 하고 뺏어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걸 보고서 투자자들이 외환보유고를 위엔화로 대부분 쌓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분이 본부장님이 그러실 거라는 거죠. 책임질 수 있어? 마윈 회장한테 중국 최고의 부자인 마윈 회장이 가지고 있는 저 거대 기업을 더군다나 저기 투자하려고 전 세계 수백억 불의 돈들이 다 상장 대기 중이었는데 홍콩 증시 대기 중이었는데 그걸 순식간에 중단시키고 저걸 저렇게 뺏어버리는 걸 보면 너 외환보유고가 필요한 날 중국 위엔화를 빼서 우리 급박한 외환의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들고 들어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있어? 라고 물으면 어떡하실 거냐. 딱 느낌이 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가 되려면 결국 조건이 두 개인 거예요. 하나는 이 나라 경제가 튼튼하고 안정적이어서 어마어마한 상거래 네트워크를 가지고 믿을 수 있는 어떤 망을 갖고 있냐, 상업망을 갖고 있냐, 이게 중요하고 이게 이제 경제력과 무엇보다 오픈된 그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돼요. 아무튼 중요한 건 네트워크. 두 번째가 이 믿음이죠, 믿음, 신뢰. 이 나라는 내 돈을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이 나라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 편이야. 내 편이야까지는 아니어도 공정하게 대우해 줄 거야. 라는 어떤 법치주의. 어느 날 뒤통수를 치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축통화 국가,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뭐 한 200년, 250년 됐다고 맥스로 보면 250년인데 그동안 기축통화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파운드, 하나는 달러밖에 없잖아요. 네네. 이게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 두 통화의 특징이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 통화죠.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 독재자가 딱 나타나서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닌 국민들이 만든 대의제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그런 어떤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독재를 못하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잖아요. 함부로 못하게. 예, 그래서 물론 뭐 한때 영국도 후퇴할 뻔한 적이 있었고 또 미국도 역시 그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또 사회주의 세력들이 득세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제 말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난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결국 그걸 수백 년 동안 민주주의 체제를 통해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보면 암만 제가 미워도 소송으로 뭘 괴롭히고 규정을 만들어 괴롭히지 갑자기 어느 날 몇 달 동안 그냥 공식 석상에 한 번도 못 나오는 그런 식으로 사람 걸 뺏는 일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축통합회권을 갖고 싶다면 현재 시스템에서 기축통합회권을 갖고 싶다면 네. 민주주의적인 사회법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미국의 기축통합회권을 저지하고 가져갈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은 여전히 유로밖에 없지. 유로밖에 없다. 네, 다른 통화는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뭐 엔이나 파운드는 나라 규모가 작아서 네트워크를 만들기 어렵고 경제 규모 면에서 미국에 못지않은 거대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유럽이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협력의 필요성들도 느끼고 굉장히 너무 어려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잘 만든다면 네. 유로가 오히려 희망이 좀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파운드, 뭐 엔 이런 거 다 넘어서서 네. 유엔까지 어떤 패권의 시기가 온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저는 들으면서 너무 역시나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었고 이 기축통화라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민주주의까지 내려와가지고 연락을 한다는 게 네덜란드 이후에 네덜란드의 길드화 패권까지 생각해 보면 17세기죠.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는 영국. 근데 전부 이 나라들이 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그래서 스페인이 잠깐 금화 만들어서 패권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금방 기축통합 패권을 스페인이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그때 열 몇 번에 걸쳐서 개주해버려요. 개주가 뭐냐면 은화의 순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신유리주를 추구하는 게 그 개주거든요. 그런 짓거리들을 마구마구 해버리면서 타락한 스페인이 거죠. 타락해버린 반면 암스테르담 은행이 1600년대 초반에 생길 때부터 암스테르담 은행이 뭘 하냐면 각국에서 발행된 다양한 순도를 가지고 있는 은화에 대한 공식적인 교환 비율을 결정하고 그걸 지켜줌으로써 상거래의 표준을 제시해 준 게 네덜란드 상거래 패권의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동인도 회사도 물론 그때 나왔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시면 민주주의적인 질서, 룰을 지켜주는 정부, 공정한 룰을 지켜주는 정부의 존재가 기축통화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룰을 진짜 한번 정해놓고 안 깨는 수 있는 룰을 만드는 것도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근데 속으로 그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아세모글루의 책 네로 코리더라는 책이 네로 좁은 회랑. 네, 그 책에 보면 코리도. 그래서 제가 경상도라 발음이 안 좋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자면 그 책에서 국가 권력이 자꾸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저선의 어떤 정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건드리는 순간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죠. 그렇죠. 독재자들 입장에서는 저걸 전부 다 뺏고 싶은 국가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국가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관계에서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더라도 지켜지지 않죠. 네네. 근데 그 지켜지지 않을 때 국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서 독재자의 목을 치는 그게 이루어지려면 시민사회가 또 소사이어티,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결집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회 구성원들의 결집이 뭐 정당일 수도 있고 종교일 수도 있고 또는 커뮤니티도 있고 사회적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국가 권력이 어떤 독재를 하면서 내가 저 재산을 내가 다 독재적으로 사취를 하고 저건 내 거야라고 하는 순간 야 근데 그랬을 때 너 정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니? 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혁명을 일으킬 때 너 단두대에 안 걸릴 자신 있어? 라는 그 공포가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거나 혹은 그런 사특한 계획을 꿈꾸고 있는 무리들에게 강력한 제동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 국가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의 국가라는 국가 질서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변경 내 국가 내에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워. 이게 없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되게 많잖아요. 그쵸. 부족별로 다 갈려서 한 나라의 국민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경우는 아예 민주주의고 뭐고 없죠. 두 번째, 근데 그 정부가 너무 강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재가 되고 지금 중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사회의 어떤 저항 능력, 커뮤니티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힘들게 굉장히 우리도 첫 번째가 강한 나라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가
점점 그 시민사회가 더 커지면서 시민사회 권력들이 굉장히 커진 사회가 돼서 얼마 전 뭐 촛불혁명도 났었고 또 최근에 이번 선거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운 국민이다라는 걸 느끼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승이 잘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긴장하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게 좋은 나라. 저는 진짜 좋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선거에 있어서 본다면 캐스팅 보트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똑바로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야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에팔레치아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북쪽에 있는 저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좀 생각나는데 미드. 그 이제 중서부 지역의 캐스팅 보트. 아무튼 그 선거 때마다 맨날 바뀌는 주들이 있잖아요. 그 주의 마음에 따라 대통령이 확 바뀌잖아요. 참 우리나라에도 이런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 있어서 민주주의적 질서들이 유지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근데 참 여기 우리나라 얘기까지 또 해주셨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박사님 오늘 이렇게 이제 녹화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아마 이 채널 보시는 많은 분들이 환율에 대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 덕에 저도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이라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